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14일차 상황 종합. 개전 214일차.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완전 점령을 목표로 전쟁을 수행 중이나 북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대대적인 반격의 측면, 돈바스 지역 점령 목표 달성이 물 건너 간 가운데 동부 전선의 우크라이나 군은 말리브카를 탈환하고 도네츠크 주의 카르피브카, 노베, 리드코덥, 노브세르히브카에서 현재 러시아군과 교전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남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주 북부 지역과 서부 인훌레츠강 인근, 미콜라예프에서 헤르손주 경계 인근 등 3개 축선에서 반격 작전을 지속하는 중이고, 러시아군 후방 보급로 차단 작전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이란제 무인기를 이용해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남부 작전 사령부를 공격하여 우크라이나 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점령 지역인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주민들을 상대로 러시아와의 합병 주민 투표를 결정하였고, 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러시아와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번 투표 결과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90%가 찬성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이번 특수 군사 작전이 외부적으로는 성공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푸틴의 의도대로 된 셈이고, 투표 결과로 인해 이번 전쟁을 정리하는 절차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푸틴의 고언대로 12월 31일 실제로 작전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무슨 수를 썼더라도 이번 기회에 빼앗긴 지역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규정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격퇴하려 할 것이고, 이는 푸틴의 핵 사용 가능성 제기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18세에서 35세 남성 징집, 러시아가 교전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병합에 성공한다면 방어 목적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무기 사용 원칙에도 해당한다며 전쟁 성격을 침공에서 러시아 영토 보호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명분 없던 전쟁을 러시아는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등 점령지에서 90%의 주민이 러시아 합병에 찬성하자 전장에 투입될 남성을 징집 중입니다. 말이 좋아 징집이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처럼 소수 민족 위주로 강제 징집했던 것으로 러시아의 반기를 든 시민들 위주로 강제 징집해 이런 시민들을 전장에서 없애기 위한 꼼수라는 썰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자국 공군을 비롯해 핵심 전력을 작전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 예비 병력으로 주변에 항시 대기해 놓고 있는데, 혹시 모를 서방의 합동 공격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방 언론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푸틴과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인도나 중국도 러시아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실제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사뭇 다른데,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여했던 국가들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 인도,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로 시진핑은 중국은 앞으로 러시아와의 협력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숨은 진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숨은 진실 논란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잠시 논란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언론은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이유를 찾아보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이 전쟁은 2010년대로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전쟁이 미국에 의해 예고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 주변국들을 비롯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시키려 했는데, 이것이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네오콘, 미국 정치계에서 공화당 내부의 신보수주의자들, 간단히 말해 전쟁으로 먹고 사는 방산업자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자 네오콘 이들은 언제나 여러 목적을 가지고 돈이 된다면 선악 구분 없이 무기를 팔아 이익을 창출하고,
전쟁을 일으켜 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를 무너뜨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들을 약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들 네오콘이 분쟁이나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직접 팔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의 원조를 받는데 어떻게 무기를 파는 것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전쟁에서 네오콘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팔지 않고 미국 정부에 그리고 유럽 각 국가에 무기를 파는 것이죠. 미국 방산업자들 네오콘은 악의 축입니다. 이들 네오콘은 베트남 전쟁 등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고 친자유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미국의 경찰 국가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찰 역할을 맡아야 전 세계가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었고 중동 문제에 적극적 개입을 하는 등 1980년대 이후 공화 민주당 정권을 가리지 않고 대외 정책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2차 한반도 핵 위기를 만든 강경 네오콘 존 볼턴이죠. 2022년 부시와 네오콘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었던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파기하고 제2차 한반도 핵 위기를 만들어낸 건 악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전매 특허인 강경 도덕주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네오콘의 패권 전략입니다. 즉 네오콘식 도덕주의 가면을 벗기고 보면 미국식 패권 전략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네오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보 조작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존 볼턴의 망언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에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로부터 우라늄을 구입하려 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백악관 측에 독려한 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석 달 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데 신호탄 역할을 한 점, 정보 왜곡에 다혈질이고 독선적 태도의 존 볼턴을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는 윗사람에게는 아부를 떨고 아랫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고, 다른 이는 볼턴의 정보 왜곡은 도를 넘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등 부시 행정부 당시 쿠바가 생화학 무기 개발을 주도한다는 주장을 폈을 때 중남미 담당 국가정보관과 국무부의 생화학 무기 전문가가 이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 볼턴은 이들을 다른 보직으로 자천시켜버렸고 연설과 회의 정원 등에서 정보를 왜곡하고 과장해 시리아의 생화학, 핵무기가 미치는 위험을 부풀리려고 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는 또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작성한 회고록이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의 회고록에는 지난 정권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재 노력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현병 환자 같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서 국가 간 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부추기는 인물입니다. 한반도 2차 핵 위기도 그의 2002년 대북관계 개선이 활성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존 볼턴은 하루 전에 한국과 일본에 가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정보를 흘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북관계 개선 활동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등 이들의 행태는 언론 뒤에 숨어서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겠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